나는 홍범도 제6장 한성 겨울 6년여 전 황해도 수안군 천곡에 있는 종이공장에서 나왔을 때 범도는 아예 조선을 벗어나 천국으로나 가자고 생각했다. 6년여 전 황해도 수안군 천곡에 있는 종이공장에서 나왔을 때 범도는 아예 조선을 벗어나 천국으로나 가자고 생각했다. 로서아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로서아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로서아가 러시아를 말한 것 같아. 세상이 얼마나 너르고 높고 깊은지 보고 싶었다. 너르고 높고 깊은 천지간을 한정없이 걷다 보면 문득 여기다 싶은 곳이 생기지 않으랴. 여기다 싶은 거기 멈춰 살아보자. 그곳에서도 또 떠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될 터. 그랬다. 떠나기 전에 금강산과 백두산을 올라보기로 작정한 까닭도 같았다. 사철 아름답다는 금강산과 조선에서 제일 높다는 백두산을 올라봐야 높음과 낮음, 깊음과 얕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금강산을 향해 가던 중에 평강 장거리 주막에서 백인근 선생을 만났다. 그가 이름이 뭐냐 물었다. 홍범도라 하니 그가 되물었다. 지난 정해년 2월에 평양 양강나루에서 외상 하세가와와 우영장 유등을 물먹이고 가명 옥청에서 도깨비처럼 빠져나가 달아나던 중에 유등이를 찾아가 조져놓고 평양서 영영 사라졌다는 그 홍범도가 혹시 자네인가? 자신도 모르게 본명을 밝히고 나서 아차 싶던 범도는 백인근 말에 몹시 놀랐다. 우연히 들른 주막 봉롯방에서 평양 일을 정확히 거론하는 사람을 만나다니 백인근이 웃더니 말했다. 그 청년이 이 청년인 게 맞는 게로군. 부인하기엔 늦었고 부인하고 싶지도 않았다. 선생께서 어떻게 3년 전 평양에서 함께 있던 그 이름들을 정확히 아십니까? 범도 질문에 백인근이 설명했다. 그는 평양, 가명, 옥청에서 탈출하게 도와준 진위대 좌영장 주홍석과 묵과 입격 동기였다. 이모군란 당시 백인근은 무이영 장교였다. 그는 이모군란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이모군란이 발발하자 조정은 청국 군대를 이끌었고 이모군란이 발발하자 조정은 청국 군대를 끌어들였고 이모군란이 발발하자 조정은 청국 군대를 끌어들였고 제물포로 도망쳤던 일본 공사 하나부사는 1500이나 되는 일군을 이끌고 한성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도망치거나 죽거나 잡히거나 했지. 나는 허벅지며 어깨에 총상을 입고 동무집으로 은신했는데 한성 와룡방에 사는 홍규식이라는 사람을 아나? 한성 와룡방에 사는 홍규식이라는 사람을 아나? 내 동무인데 혹시 자네하고
일가가 되나 싶어서. 규식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준식과 학렬이 같았다. 예전에 갑신정변 주도자 중 한 사람이 홍영식이라고 들었을 때도 아버지와 같은 학렬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일가가 아주 단촐합니다. 한성이건 어디건 일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요. 그렇구먼. 여튼 홍규식을 기억해 두게. 홍규식은 갑신정변을 주도한 홍영식과 사촌지간이기도 하다네. 예전에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있었자는가? 갑신정변으로 폐간되고 말하는데 홍규식은 한성순보 시절에 신문 일을 하다가 폐간된 후로 한성신문을 내고 있지. 출판 일도 겸하고 있고, 혹여 자네가 한성 갈 일이 있으면 와룡방 그 댁으로 찾아가서 내가 소개하더라 하면 반가워해 줄 걸세. 또 나는 매년 정월 보름 즈음엔 한성에 있기 십상이니 홍선생 댁으로 오면 나와도 닿게 될 걸세. 여튼 내가 이모년 이후에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가업을 이어서 공물상을 벌이게 되었는 바 평양에 이따금 가서 주 군관을 만난다는 거지. 주 군관한테서 자네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자네는 평양 성민들한테 도깨비 같은 사나이가 성민들한테 도깨비 같은 사나이자 신비로운 영웅이 돼 있다더군. 범도가 19살이었던 병술년 2월 초에 평양 진위대 우영에 출동령이 떨어졌다. 우영장 유등을 따라간 양강나루에 평양 성민 수백 명이 모여 쌀을 실어내던 일본 미국상한테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일본 고베에서 와서 고베 미국상이라고 자칭하던 하세가와라는 놈은 20살을 간신히 넘었을 만치 젊었다. 놈이 평양 쌀을 헐값에 사서 반출하려다 성민들한테 걸린 것이었다. 분노한 성민들이 쌀가마니 선적을 가로막고 대치 중이었다. 출동한 유등은 어찌 된 영문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하세가와 편을 들었다. 양국 무역을 자유롭게 한다는 조일 수호 조규를 들이대며 성민들한테 국법을 어긴다며 호통을 쳐댔다. 성민들이 물러나지 않자 유등이 진위대 병사들한테 성민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발포 명령은 아니었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총 개머리판으로 쳐서라도 내쫓으라는 뜻이었다. 그가 명령을 내리면 나팔수인 범도가 나팔을 불어 전달하는 게 순서였다. 진위대 1등 사격수로 뽑혀 한성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왔어도 범도는 처음 입대했을 때와 똑같이 나팔수였다. 나팔수 홍범도, 신호하지 않고 뭘 하느냐? 마상에 앉은 유등이
퇴근했으나 범도는 나팔을 불기 싫었다. 그날 낮에 호두알 만하게 빚어진 주먹밥 하나를 먹었다. 주먹밥이 주먹만 해야 주먹밥 아닌가? 호두알만 하면 호두밥이라 불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밥알을 하나씩 뜯어먹고 물을 2대접이나 마셨다. 아침과 저녁은 풀떼죽일지라도 보통으로 먹는데 점심은 그야말로 마음에 점이나 찍으라는 식이었다. 그건 진영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평양 가명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관원들이 나라 살림 경영을 잘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판에 더구나 보릿고개까지 닥친 즈음에 평양쌀이 일본 놈한테 헐값에 팔려 나가는 게 옳은가? 평양 진위대 우영장이 일본 상인편을 들어 평양 성민들을 총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쫓는 게 마땅한가? 나라 명령에 승복할 수 없어 나팔을 불지 못하겠습니다. 나라 명령에 승복할 수 없어 나팔을 불지 못하겠습니다. 너 시방 상관 명예 대서는 것이냐? 죽고 싶은 것이냐? 영장날이 소직은 진위대가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군대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소직이 입영하여 4년을 지내오는 동안 그리 교육받았습니다. 하온데 백성들이 여기 모인 까닭을 아는 병사로서 어찌 백성을 억누를 수 있습니까? 그건 병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놈, 누가 내 놈한테 상관 명예 불복하는 병사의 도리를 가르치더냐? 당장 움직이지 못할까? 못합니다. 군중은 범도한테 환호했고 유등한테 분노했다. 유등이 한마디만 더 하면 폭동이 날 기세였다. 민사에 군사가 간섭하는 게 옳으냐고 외대는 군중 기세에 밀려 유등이 돌아섰다. 민사에 군사가 간섭하는 게 옳으냐고 외대는 군중 기세에 밀려 유등이 물러섰다. 이거 어려운 글자 썼네. 민간인들의 일에 군인들이 간섭하는 게 옳으냐고 외처대는 군중 기세에 밀려 유등이 돌아섰다. 이 말을 좀 이천석에 해당하는 평양쌀은 건졌으나 범도는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영창에 갇혔다. 국법 능멸죄와 상관명령 불복죄와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삼중의 죄로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처형되기 전날 밤에 좌영장 주홍석 군관이 7장 길이나 될 무명 밧줄을 가지고 영창으로 찾아왔다. 그 밧줄을 이용해 봉창으로 탈출했다. 범도가 백인근한테 물었다. 그때 주영장 나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마음이 쓰였는데 뭔 일 없으셨답니까? 자네가 사라진 게 원체 감쪽 같아서 의심받는 사람은 없었다 하더군. 자네랑 같은 숙사를 쓰던 남씨와 자네 옥청 수발을 들던 자네 동부 최인걸이 한 번씩 추다를 받긴 했으나 그들 또한 전혀 모르는 일로 마무리됐다 했어. 다행입니다.
유등 그자 어쩌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멀쩡한 모양이죠? 유등 그자 멀쩡한 것 같지는 않아도 죽지는 않았다네. 그 후 1년이나 운신을 못해 영장직 내놓고 요양하다가 한성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그자에 관해 재밌는 얘기를 해주지. 좀 전에 말한 내 홍규식이 신문이며 출판 일을 하고 있어서 아는 게 아주 많단 말이지. 별기군을 좌지우지하던 호리모토라는 놈한테 별기군 군관 노릇을 하던 유등이라는 신복 졸개가 있었다네. 유등이 일본놈 신복이었다고요? 그렇다니까? 유등, 그놈이 호리모토를 등에 업고 우리 무의영이며 장어영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거들먹거렸는지 내가 그놈을 매다 꽂은 적도 있었어. 아무튼 그렇게 유등을 알고 있던 차에 홍 선생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유등을 알고 있던 차에 홍 선생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더라고. 우리가 이모년에 일본 공사관을 쳐서 일본 공사인 하나부사가 달아나야 하게 됐을 때 한밤중이라 쟤는 혼자서는 제물포까지 못 갈 판인데 유등이 제 발로 불타고 있는 일본 공사관으로 찾아든 거라. 그리고 하나부사 놈을 제물포까지 호위에 데려다 줬다는 얘기지. 그 덕에 하나부사 그 개놈이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일군을 이끌고 되돌아왔던 거고. 유등이 그전부터 하나부사와 알고 지냈고요. 호리모토 중개로 유등은 오래전부터 일본 공사관 밀정 노릇을 해왔던 거지. 여튼 유등이 제 목숨을 구해준 셈이니 하나부사로서는 꽤나 고마웠겠지. 고맙다고 선물한 게 뭐냐면 손잡이가 금박된 육혈포였다네. 헌데 그 육혈포는 하나부사가 조선으로 부임할 때 일본 왕이 하사한 것이라더군. 그 육혈포는 하나부사가 조선으로 부임할 때 일본 왕이 하사한 것이라고 하더군. 일본 왕이 준 총이 유등한테까지 전해진 것이지. 금박된 그 권총이 당시 범도 벗짐 속에 들어있었다. 유등은 무슨 이유로든 범도한테 총 뺏겠다는 말을 밖에다 내지 않은 것 같았다. 범도로서도 그 총 얘기를 하기는 조심스러웠다. 귀중해 감추려 하거나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평양에서 나와 종이공장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내내 벗짐 속에 들어있었어도 아직 내 총이라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그 총구를 어디에 겨눠야 할지, 무엇을 위해 겨눠야 할지 몰랐다. 자신을 어디다 놓아야 할지,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몰랐다. 이모년에 그리했던 유등이 을류년 10월에 평양으로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이모년에 죽고 다친 우리 군인이 숱하지만 나처럼 살아있는 자들도 제법 많지. 도성 사는 사람이 제일 많고 유등 그놈은 나 같은 자한테 걸리기만 하면 죽게 생겼고, 왜냐? 우리는 그놈이나 그따위 놈을 만나면 기어이 죽일 거니까.
그걸 아는 유등이 하나부사와 호리모토를 들쑤셔서 춘천 진이영장 감투를 얻어쓰고 나가 숨어 지내다가 을루년에는 평양으로 내뺐던 거지. 결국 자네한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시방은 탁지부 참사관으로 나다니는 모양이고 그 또한 일본 놈들과 연결돼 있다는 방증이지. 밤새 그런저런 얘기를 오래 나누었다. 이튿날 화양으로 가기 위해 장암산을 넘으려던 참에 쇠말뚝 가지고 다니며 산마루에 꽂아대던 닭가머리를 처치하게 됐다. 회항에서 헤어질 때 백인근이 범도한테 함흥으로 가서 같이 살자 했다. 범도는 계간대로 금강산 봉우리들을 구경하고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면 뒤에 내키면 함흥으로 찾아가겠노라 했다. 금강산 7봉우리를 올랐으나 함흥으로 금강산 7봉우리를 올랐으나 함흥으로 가지는 못했다. 의성대사를 만나서 신계사에 들게 되었고 모지 스님 이오경을 만났던 것이다. 그로부터 6년이 흘러 한성에 왔다. 그때 만난 백인근 덕분에 와룡방 홍규식 저택으로 찾아왔다. 홍범도 대장 반갑소. 이리 찾아와 주니 고맙소. 홍규식이 밤중에 찾아든 범도를 끌어안으며 반긴다. 지난 왕우시의 사건 직후부터 팔도 처처에서 반일 의병대가 조직됐다. 팔도 소식이 영로를 타고 빠르게 번지는지라 다른 의병대들 이야기가 회항이며 안변 등지까지 짜했다. 범도는 다른 지역 의병들이 어디서 얼만큼 규모로 움직이는지 궁금했다. 홍범도 부대 대장으로서 자신과 동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나 할까? 아니,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대일 항쟁의 거대한 물결 위에서 숱한 동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하고 싶었다. 이제 시작한 싸움을 얼마나 긴 세월 계속해서 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할 때 나만 어둠 속에서 가엾은 가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막막함을 느끼게 될지도 몰랐다. 그리 되지 않으려면 다른 지역 동지들의 실체를 확인해야 했다. 또 팔도 의병들이 연합하여 함께 싸우면 일본을 어렵지 않게 몰아낼 것인가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알고 싶기도 했다. 초면에 이리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초면에 이리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전령과 원산포구, 배화고개와 용지원과 금천, 김하, 역둔과 평강, 장거리까지 홍범도 부대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7번의 전투를 치렀다. 그 전투들을 통해 일군 174명을 사살했고 그만치 소총을 획득했다. 원산포구에서 44명이었던 대원이 용지원 전투를 치르고 나자 65명으로 늘었다. 그 65명이 평강 장거리에 가서 전투를 치르고 서광사로 돌아간 게 지난 동짓달 25일이었다. 섣달 들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겨
다시 44명으로 줄었다. 숫자는 줄었으나 전투력은 오히려 상승했다. 몸이 무거운 이들, 연민한 이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가벼워진 대원들이 맹훈련을 하는데 의병들에 관한 소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결국 수여백의 대원들 훈련을 맡겨놓고 길을 나섰다. 우리가 초면인 게 분명할지나 나는 홍대장이 초면 같지 않소. 백인근 형한테 홍대장 얘기를 원체 많이 들었거니와 근자에 홍대장이 치러낸 혁혁한 전과를 듣고 있던 중이라 반갑고 고맙기 이를 데 없어. 홍규식이 사람을 부르더니 손님 저녁상을 내오라고 이른다. 술도 얹어오라고 덧붙인다. 정서방이라 불리니가 공손히 답하고 물러간다. 들어오면서 보니 집이 크고 일꾼이 여럿 같았다. 사랑채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다. 여러 책장에 쌓인 책들이 어마어마해 보인다. 대장이라는 호칭을 선생님께 듣기에는 좀 거부합니다. 대장이라는 호칭을 선생님께 듣기에는 좀 거북합니다. 제가 행자승 노릇하던 시절에 받은 법명이 여천이라 자어로 쓰기로 했으니 그리 불러주십시오. 말씀도 편히 해주시고요. 그리하세 여천. 그가 대번에 편하게 나오니 봄도도 마음이 편해진다. 다른 의병대 동향을 알고 싶고 충흑에도 궁금하여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예전에 백인근 선생이 언젠가 때가 되면 홍 선생님을 찾아뵈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요. 백인근 선생이 언젠가 여천 자네가 찾아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 총의제 인재로 영입하라 하더군. 총의제가 어떤 조직인지는 백 선생한테 들었나? 갑신년 정변을 일으켰던 개화파 근간이 총의제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속한 사람들 몇몇은 모르지만 천국의 속박을 벗고 완전한 자주독립국이 되는 동시에 강성부국을 이루자는 신념으로 이룩된 조직이라고요. 자네가 아는 몇몇이 벌써 셋이나 되는구먼. 나, 백선생, 주 판관까지. 주 판관께서도 총의계에 들어 계십니까? 그렇네. 총의계는 갑신정변 실패 이후 개원 다수가 죽고 거의 와해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꾸려지고 있네. 처음에 총의계를 모을 때는 천국 속박을 벗어나자는 것이었으나 갑신년 이후로는 주적이 일본으로 바뀌었고 훨씬 은밀해지기도 했지. 입당하려나? 충의계가 기울어가는 조선을 비끄러매며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는 건 아닐지라도 스승 같고 아저씨 같은 이들이 거기 있으므로 들기로 한다. 이왕 의병 노릇을 시작했으므로 의병대와 연계할 조직이 필요키도 했다. 워낙 홀로 지내온 세월이 길어서인지 의병을 묻고 나서도 혼자 워낙 홀로 지내온 세월이 길어서인지 의병을 묻고 나서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마 조직을 이끌게 되었으므로 혼자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연계의식, 연대감이 필요하다고나 할까요? 입당하겠습니다.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절차는 무슨 나나 백선생 같은 선참이 보증하고 몇 사람 만나면 되네. 내일 저녁에 몇 사람 부르기로 하겠네. 예, 선생님, 그 문제는 그리 하기로 하고요. 팔도 곳곳에서 의병대가 무어져 싸우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네. 현재 내가 파악하기로만 의주에서 조상학, 해주, 심상이, 이천, 김아락, 장성, 장원섭, 강계, 김희연, 춘천, 이진웅, 강릉, 민용호, 홍주, 이설, 장성, 기우만, 진주, 정한용, 문경, 이경선, 제천, 유인석 등등이네. 물론 여천이 자네도 있고 팔도가 시끌시끌하지. 금세라도 조선이 외세를 누르고 우리 민족의 존엄을 되찾고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이지. 선생님, 어투는 좀 비관적이신데요. 지난 9월부터 의병대가 무어지기 시작해 넉 달째인데 산발한 데다 각계 전투라 전망이 어두워 보이거든. 산계 격파 당하지 싶고 더구나 조정이며 관서들이 거지반 친일 분자들한테 점령당한 셈이라 우리 정부가 의병을 적대시하고 있는 꼴이거든. 정부가 의병을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의병들이 오래 갈까 싶다는 거지. 의병들이 연합할 움직임은 있습니까? 한 지역 내에서는 연합할 것 같더군. 작은 부대가 자신들끼리 싸워보다 아니 되겠다 싶으면 근동 큰 부대로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지만 크게 여러 지역 의병대가 연합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가능할까 싶네. 가능치 않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대장 노릇하고 싶은 게 아닌가. 자네라면 다른 대장 아래로 들어가 아랫사람이 되고 싶나? 자금 의병 봉기 목적이 대장 노릇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병 대장 되어서 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요. 같은 곳을 향해 나가기 위함 일제 대장이 누가 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지는 않겠죠. 자네처럼 단순 명쾌하기는 쉽지 않지. 어디 있는 누구 부대가 가장 큰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디 있는 누구 부대가 가장 큰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천에서 일어난 의암 유인석 부대 세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네. 주변 여러 의병대가 합세해 그 수가 5천에 이른다고 하더군. 5천이나요? 그 정도 규모면 굳이 연합하느라 애쓰지 않고도 일군을 축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대가 주축이 되고 다른 부대들이 측면에서 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네 대원이 몇인가? 현재 저까지 아울러 44명입니다. 겨우 그수로 그와 같은 전공을 만들어낸 건 자네 역량이지
겨우 그 수로 그와 같은 전공을 만들어낸 건 자네 역량이겠지. 아마 앞으로 10배, 100배로 인원이 늘어도 자네는 잘해낼 거야. 그런데 유인석 부대를 예로 들어보면 유인석 부대는 호좌의진이라는 명칭이 있네. 어쨌든 호좌의진을 보면 너무 갑자기 커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싶어. 순전히 내 생각이네만 호좌의진은 오합지졸이 태반이라 전투력이 약해 보여. 오합지졸을 조련해낼 만한 장수가 드물거나 없고 그럴 시간도 없겠지. 그럴 시간도 없었지. 현재 호좌의진은 몇 부대로 나뉘어 다니면서 충청도 관할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전투력을 발휘한다기보다 현재 호좌의진은 몇 부대로 나누어 다니면서 충청도 관할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전투력을 발휘한다기보다 때로 몰려가 주인 없는 집을 터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거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얼마나 되겠나. 그걸로 그 많은 입이 먹고 살기도 빠듯하겠지. 우리 같은 자들이 군자금을 대고 있지만 한량없이 될 수는 없는 바 금세 한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 되면 호좌의진이나 다른 의병 부대들의 한계도 드러나겠지. 큰 부대들끼리 연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쪽 대장께서 그런 마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글쎄 어떨지. 내가 의암 선생을 조금 아는데 원체 구수적이시라 변하는 세상을 인정치 못하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령 작년에 갑오경장으로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됐지 않은가? 쉽게 말해서 양반 상민의 구분이 없어졌어. 헌데 의암선생과 그 주변 참모들은 신분 차이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못하지. 그런 점은 의병대를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야.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에 일어선 의병의 대부분이 상민들인데 양반 노릇을 하는 윗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더라도 의병장으로 나선 분이 의병들을 종처럼이야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나도 바라고 있네. 여튼 상이 들어오는 모양이네. 시장할 테니 먹으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세. 밤이 깊어서야 대화가 끝났다. 홍규식은 봄도한테 한성에 머무르는 동안 쓰라며 사랑방을 내주고 스스로는 안채로 들어갔다. 봄도는 촛불을 들고 다니며 서가에 쌓인 책들 표제를 일일이 살펴본다. 한글과 한자로 된 책들 외에 봄도가 표제조차 읽을 수 없는 타국 책들이 100권은 되는 것 같다. 한문 책들 가운데서 손자병법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등불 아래서 펼쳐본다. 15살 때 평양 진위대 병사를 뽑는 시험에 응했다. 한글로 된 문장을 읽고 한섬들이 양복 가마니를 지고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게 시험이었다. 그때 한글로 된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혹했다.
모든 전투는 적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어로서 나아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공격으로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을 이길 수 있게끔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으며 큰 강물의 흐름과 같이 마르지 않으며 해와 달처럼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네 계절처럼 지나갔다가 다시 오는 것과 같다. 당시 시험관으로 나왔던 이가 평양 진위대를 만들기 위해 한성에서 파견돼 왔던 주홍석 군관이었다. 문장을 다 읽고 나서 범도가 주 군관한테 다가가 문장을 다 읽고 나서 범도가 주 군관한테 다가들어 물었다. 나리, 진영에 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 줍니까? 그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그 문장은 손자병법, 병세에 나오는 말이다만 진영은 학당이 아니라서 글을 가르치지 않는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자만 뽑는 까닭이다. 그렇더라도 내 의지에 따라 그 문장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겠지. 헌데 너 몇 살이냐? 17살이라고 속여서 시험에 응했는데 몇 살이냐고 묻는 주 군관 어투가 다정해서 자칫 15살이라고 대답할 뻔했다. 17살입니다. 내가 태어난 해가 무슨 해인데 누가 그걸 물을지도 몰라서 미리 알아뒀다. 병인년 8월생입니다. 호패는 있나? 호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주 군관이 씩 웃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입영 후 이태나 지나서 모아뒀던 군수표를 주고 손자병법을 구입했다. 책을 읽지는 못했다. 알고 있는 한자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더 배울 틈이 없었다. 가르쳐줄 사람은 더 없었다. 주홍식 군관은 너무 높은 데다 좌영에 있어 접근할 엄두를 못 냈다. 날마다 각종 훈련도 받아야 했다. 훈련이 끝나면 나이 많은 동기들의 총기 치닫거리를 했다. 노상 총을 분해해서 닦고 재조립했다. 범도는 300여 정의 진일의 총을 모두 쓰다듬어 쓸 만큼 무기고 안이 좋았다. 그러느라 손자병법을 읽지 못한 채 몇 년을 끼고 다녔다. 신계산에서 의성 스님으로부터 한자를 얼추 익히고 나서야 읽었다. 글자 배우는 게 재미있었듯 책이 재밌었다. 읽다가 막히면 지담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설명을 들을 때도 재밌었다. 오랜만에 손자병법을 다시 읽는 지금도 사뭇 재밌다. 홍규식이 추천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를 읽었다. 몇백 년 전 신숙주가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와 집필한 책이라 했다. 홍규식은 통신사가 오가던 그 시절 일본과 현재 일본이 같고 그 시절 조선과 현재 조선의 같음을 유념하며 읽으라고 충고했다. 조선을 침략하지 않을 때의 일본 모습 속에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이 들어있고 일본에 침략당하는 조선 모습 속에 일본 침략을 걱정하지 않던 조선이 들어있다는 뜻 같았다.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읽었다.
박지원의 눈에 비친 천국과 조선은 재미있고 자유롭고 아름다웠다. 침략하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은 상태로 접하는 타국 문물은 신기하고 유쾌할 수 있음을 알게 했다. 이련 스님이 쓴 5권짜리 삼국유사를 읽었다. 역사책이라기보다 이야기책 같았다. 홍규식이 조선 땅에 퍼져있는 숱한 옛날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홍규식이 조선 땅에 퍼져있는 숱한 옛날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대로 조선 땅에 전래된 많은 이야기들이 삼국유사로 들어가 자리 잡았던 것이라고도 설명해 주었다. 세종의 책을 읽는데 일에 걸렸다. 다른 이가 불 떼주는 방에서 다른 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만 읽었다. 책 속에 광활한 세상이 들어있었다. 평탄한 시절이라면 책만 읽고 살아도 좋을성 싶었다. 누구도 평탄하게 살 수 없는 게 자금 조선 상황인지라 내 할 일이 있는 곳으로 전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서광사로 돌아가기 전에 한 일이 있었다. 홍규식 저택에 묵은 지 이틀째 된 밤에 충의계원 7명이 왔다. 그중 한 명이 주홍석이었다. 그는 3년 전에 훈련은 판관이 되어 한성으로 돌아왔다. 홍규식을 아울러 충의계원 8명 앞에서 충성과 기밀 유지를 사역하며 충의계에 입당했다. 그 자리에서 범도는 예전 충의계 계수가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이었으며 그가 작년에 상해에서 피살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으나 내쫓겼다. 그는 일본과 청국과 조선이 쫓는 삼중 도망자가 되어 상해로 피했다. 그곳에서 조선 내각의 민씨 일파가 보낸 홍정우에 의해 피살됐다. 그 자리에서 범도는 예전 충욱의 계수가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이었으며 그가 작년에 상해에서 피살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으나 내쫓겼다. 그는 일본과 청국과 조선이 쫓는 삼중 도망자가 되어 상해로 피했다. 그곳에서 조선 내각의 민씨 일파가 보낸 홍종우에 의해 피살됐다. 홍종우는 그 공으로 제주도 재판소 소장이 되어 내려가 있었다. 충욱에는 홍종우가 한성으로 돌아오면 그를 어찌 처리할지 결정키로 하고 우선 일군 소자 호리모토를 처단하자고 논의했다. 호리모토는 경진년 1880년 호리모도는 경진년에 소위 일본 공사관 경비 명목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이후 조선 별기군 고문을 맡으면서 조선 중앙군을 장악해 나갔다.
현재는 소자였다. 놈은 훈련은 남서쪽 남정동에 살림을 차려놓고 일본 첩과 조선 첩을 거느리고 자식 셋을 낳아 떵떵거리며 사는 참이었다. 놈을 제거해 일본과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군의 고리 하나를 끊어놓자는 게 충육의 계획이었다. 범도가 자원했다. 사랑방에 모인 9명 중 범도가 가장 젊거니와 일일이 대조해 보지 않아도 실전 경험이 제일 많을 것이라 저절로 자원하게 되었다. 여천 실전에 나갈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나? 여천 실전에 나갈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나? 남정동을 향해 걸으면서 홍규식이 묻는다. 상덕궁 담을 따라 걸어 청계변에 이른 참이다. 지난 나흘간 홍규식이 퇴근에 들어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이 집을 나섰다. 남정동 호리모도 집을 탐찰했다. 긴장감은 있는데 두려움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그 점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 그리 생각한 적이 있다. 그 때문에 혼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노래가 있었다. 고조는 경례시오, 증조는 장양이시라. 조부는 문호시고 아비는 준식이요 어미는 황가 아이고 나는 홍가 범도요. 족보를 노래로 만들어 어린 아들한테 외계했던 아버지는 아들이 하늘 아래 어디에도 북박이지 못하리라 여긴 것 같았다. 아버지 스스로 애초에 북박여 살지 못할 태생이라는 걸 느꼈기에 아들 또한 그리하리라고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노래에 묶어 허공에다 띄워놓은 건지 몰랐다. 아버지는 아들을 노래에 묶어 허공에다 띄워놓은 건지 몰랐다. 두려움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무의식의 자구책이라는데 그게 없는 게 자네한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구먼. 어쨌든 수하대원들을 이끌고 전투를 해내는 능력도 그렇고 밧줄에 의지해 옥방에서 탈출한 것이나 홀로 유등을 칠 수 있는 자질이랄까? 기술이랄까? 그런 게 어떻게 자네 몸이 생겼을까? 타고났다고 해도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평양 진영에 들어가 총수를 익히면서 곧장 1등 사수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 훈련 과목 중에 택견과 권술이 들어 있었다. 다른 이들이 설렁설렁 시간 때울 때 진영에서 가장 어렸던 범도는 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훈련했다. 신계사에서 지내던 1년 반 동안은 선무도 참선에 들었다. 선무도 참선은 저녁 공양이 끝난 뒤부터 1시즌 정도였다. 스승이신 지담 스님과 스승이신 지담 스님께 칭찬을 듣지는 못했지만 범도 스스로는 동작이 빨라지고 순해지는 걸 느꼈다. 몇 달 지나면서 몸놀림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호랑이 사냥꾼이었던
심노인과 보낸 세월이 4년 가까웠다. 사냥꾼은 자신이 잡으려는 짐승보다 기민해야 한다는 게 심노인 가르침이었다. 예전에 신계사에서 지낼 때 저한테 글룬을 띄워주셨던 의성 스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몸이 앞선다. 몸으로 살 사람이다. 그러면 자신의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선무도를 익히라고 하셨죠. 결과적으로 저는 선무당꼴이 되고 말았지만 이따금 제가 두려움 대신 위험과 긴장을 즐기게 된 제가 두려움 대신 위험과 긴장을 즐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감각이 자꾸 발달해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제가 하는 일의 명분보다 몸이 앞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싶고요. 마음이 앞서는 것보다 몸이 앞서는 게 낫지 행동이 따르지 않고 주둥이만 나불대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자네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숱한 길을 두고 하필이면 반일, 항일, 적일 투쟁에 나섰어. 명분은 그걸로 충분해. 자네가 하는 일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런가요? 지금 몇 시쯤 되었을까요? 홍규식이 독일제 휴대용 성냥을 건네주더니 회중시계를 꺼낸다. 범도가 불을 켜자 시계를 비춘다. 20시 10분이다. 호리모토는 지난 9월에 부임한 일본 대사 이노우에가 대사관조로 들어간 후에 퇴근한다. 섣달 21일인 오늘 이노우에는 대사관 근방 요정에서 한성주재 일본 장교들을 모아 송년회를 벌였다. 이노우에는 군인들과 긴 시간 마주하지 않은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저녁 식사가 끝나면 먼저 일어설 것이었다. 본국에서 파견된 대사나 공사한테 아부하며 승진하고 돈을 벌어온 호리모토도 덩달아 나올 터. 여기서부터 저 혼자 가겠습니다. 꽃다리를 건너기 전이다. 그게 편할 것 같은가? 예, 이럴 때는 혼자가 편합니다. 일 마치고 갈 테니 먼저 돌아가 계십시오. 하면 나는 여기서 돌아갈 테니 자넨 조심하게.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오늘만 날이 아니니 무리하지 말고 물러나도록 하고. 예, 선생님. 섣달 21일 밤 꽃다리 근동엔 인적이 없다. 날이 흐려서 달도 별도 없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 한성 와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지난 9월에 인정이 폐지되어 밤거리 통행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열흘밖에 남지 않은 금년 을미년이 조선 개국 505년 된 해이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쳤으며 내년부터 천국 연호 대신 근왕이라는 대한의 연호를 쓴다는 사실도 들었다. 지난달 17일에 양력을 쓰기로 결정됐다고도 했다. 저 북녘 끝이나 저 남녘 끝까지 하루 만에 전해질 수 있는 전보라는 전달 수단도 생겼다. 각지 우체소가 연신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쪽 우체소에서 전보를 쳐서 저쪽 우체소로
기별을 전하면 저쪽 우체소에 있는 배달부가 그 편지를 받을 사람한테 전한다는 것이다. 획획 변해가는 많은 것들에 사람들은 쉽게 적응한다. 일본이나 천국이나 로서아가 들어와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도 쉽게 적응할 사람이 많다. 나는 어떤가? 봄도는 호리모토 집 담장 위로 올라서며 자문한다. 나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거라면 나는 어느 쪽을 향해 흐르고 있는가? 봄도는 호리모토 집 담장 위로 올라서며 자문한다. 나는 어떤가? 세상의 흐름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거라면 나는 어느 쪽을 향해 흐르고 있는가? 반대 방향이 맞을 것이다. 나는 어느 쪽을 향해 흐르고 있는가? 반대 방향이 맞을 것이다. 흐르는 대신 거슬러 가기, 흐름 따라 흘러갈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거슬렀을 때야 전신의 핏줄기 낱낱이 조화를 이루며 긴장한 기분이다. 그 긴장감이 생생히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한다. 대문채 지붕 용마루 아래 등을 대고 대문채 지붕 용마루 아래 등을 대고 누운 지 1시간 남짓이나 되어 몸이 끙끙 얼겠다 싶을 때 대문 앞마당에 인기척이 인다. 말을 탄 호리모토가 열려있는 대문 앞에서 부하들을 돌려보내는 모양이다. 안에서 하인이 나온다. 하인이 말고피를 받는 사이에 호리모토가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용마루에 한 발을 엇갈려 균형을 잡은 채 권총을 겨누고선 봄도는 호리모토가 시야 안으로 들어서길 기다린다. 대문 빗장 걸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간을 나온 호리모토가 사랑채 마당에 나타난다. 건너편 중문 처마에 호롱불이 걸려 있다. 모자에 가려진 놈의 뒤통수를 겨냥한다. 원산포구 군창에서 처치한 소위놈이 소지하고 있던 총이다. 용지원 전투에서 일군 소위놈이 지녔던 권총은 수엽이 가졌다. 호리모토가 중간문 호롱불과 일직선이 되었을 때 정확히 한 방을 쏜다. 놈이 앞으로 퍽 넘어진다. 범도가 지켜보는 사이 조선인 하인이 놈에게 달려들어 나리 외쳐대더니 마구 두리번거린다. 그가 두리번거리다 범도와 시선이 이어졌다. 범도가 총 쏘는 신용을 하자 그가 펄쩍 놀라 몸을 훅 수그린다. 범도는 몸을 돌려 지붕에서 뛰어내린다. 어둠 속으로 스며들면 되므로 뛸 필요는 없다. 이상 6장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7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